82세의 레프 톨스토이. 세계가 인정한 대문호이자 수백 명의 농민을 거느린 백작, 13명의 자녀를 둔 다정한 아버지. 누구보다 풍요롭고, 누구보다 성공했고, 누구보다 존경받던 남자. 그런 그가 노년의 어느 겨울밤, 자신이 목을 맬까 두려워 방 안의 밧줄을 치워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까? 왜 세계가 부러워한 노년의 황혼에서 그는 가장 깊은 절망을 보았을까? 이 질문은 사실 톨스토이만의 비밀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은 말로 설명하지 못한 감정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전보다 덜 아프고 집은 더 조용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문틈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허전함과 고요함이 섞인 이상한 바람처럼 바쁘게 움직일 땐 몰랐던 마음의 빈방이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톨스토이도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던 그 순간 그는 혼자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삶이 더는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았고 작품의 영광도 부유함도 명예도 그의 마음을 지탱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노년의 외로움이나 슬픔을 넘어 인간이 인생 후반에 반드시 마주하는 내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의 노년을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절망했고 마침내 어떤 답을 찾아냈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톨스토이의 겨울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손을 잡아주세요. 1879년 겨울, 러시아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깊은 밤. 51살의 톨스토이는 촛불 하나 켜둔 채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흔들렸고 바람 한 점 없는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행운의 사나이라 불렀습니다. 백작이었고 광활한 영지를 소유했고 유럽이 사랑한 대문호였고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그가 쓴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는 이미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13명의 아이들이 그의 곁을 뛰어다녔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삶. 누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톨스토이는 방 안에 놓인 밧줄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그것을 잡아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느 지점에서 멈춰섰다. 삶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걸어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화려함의 끝에서 그는 이상한 허무와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의미를 대신해 주었고 중년에는 명예와 책임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그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던 질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은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죽음은 개념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바로 그날 톨스토이는 그것을 한 발짝 앞에서 느꼈습니다. 마치 오늘이라도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뼈속 깊은 공포.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따뜻해도, 새로운 작품을 완성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꿀은 더 이상 달지 않았다. 삶을 버티게 하던 작은 기쁨들, 아이들의 웃음, 글을 쓰는 기쁨, 계절의 향기,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를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갉아먹는 낮과 밤, 점점 약해지는 육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죽음의 문턱을. 그 문 앞에서 그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흔들림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짧다는 걸 아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같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톨스토이의 절망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더 일찍, 더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요가 찾아오면 마음속 오래된 질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고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짐이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연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절망을 견디기 위해 인간이 선택하는 방식이 네 가지라는 사실을. 톨스토이는 스스로를 깊은 어둠 속에 던져 넣은 채 인간이 절망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해부하듯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마침내 인간이 절망을 견디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인간의 마음을 지켜본 한 노인의 날 것의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삶의 허물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외면한 채 눈앞의 일상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바쁘게 살면 생각이 줄어들고 반복되는 일은 고민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이 방식은 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책임이 줄고 주변이 고요해지고 시간이 많아지는 순간 그동안 밀어냈던 질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식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쾌락으로 마음의 구멍을 덮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사람들의 인정, 여행, 쇼핑, 술 같은 것들로 잠시라도 공허를 잊으려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쁨은 빠르고 달콤하며 누구라도 쉽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너무나 짧습니다. 즐거움이 지나간 자리는 더 큰 공허로 채워지고 그 공허는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쾌락은 잠시 숨을 고르게 할 수 있어도 삶 전체를 지탱해주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삶을 끝내겠다는 극단적인 결단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더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떤 이들은 이 결론을 떠올립니다. 톨스토이는
이 선택이 늘 자신의 가까이에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 밧줄을 치워야 했고 사냥을 나갈 때는 총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유혹에 휘둘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이 무의미하다면 일을 끝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단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비겁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본능적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쾌락으로 덮을 수도 없으며 그 모든 상황을 끝낼 용기도 없는 상태.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그저 시간을 견디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톨스토이는 바로 이 네 번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위대한 작가라고 불렀지만 그의 마음은 조용한 절벽 끝에 선한 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은 톨스토이의 분석이라기보다 그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도 온전히 기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음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질문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길 중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덜 배우고 더 가난하고 더 고된 삶을 살아도 절망에 휘둘리지 않는가? 그는 자신보다 훨씬 힘겨운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은 그의 약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정직함에서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았고 그 들여다봄이 마침내 새로운 깨달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네 가지 도피 방식 어디에도 온전히 기대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던 바로 그 시기, 그의 눈앞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기이하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영지에서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가는 러시아 농부들,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일상이 갑자기 톨스토이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겪는 삶이 톨스토이보다 훨씬 더 고되고 가혹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그를 잊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고 겨울이 오면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작은 식탁에 놓인 보리죽에도 감사하며 죽음이 찾아오면 억울해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톨스토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의 단순한 평안일 뿐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크게 오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농부들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절망은 지식에서 왔지만 저들의 평온은 삶에서 온 것이다. 이 인식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평온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톨스토이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톨스토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농부 하나가 밭을 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농부의 입김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졌고, 삽질하는 소리는 고요한 새벽을 깨우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톨스토이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묵상이나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고, 동시에 작은 깨달음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바쁨 속에서 의미를 미루며 살아갑니다. 중년에는 책임 때문에 의미를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이었나?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젊을 때는 고생이 문제였는데 나이가 드니 고요가 문제더라. 그 고요는 때로 외롭고, 때로 두렵고, 때로 깊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톨스토이가 흔들렸던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무렵, 톨스토이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선해지고 싶어 했고, 바르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규칙을 만들고 하루라도 어겼다면 일기에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 규칙을 지탱할 만한 마음의 힘이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선해지고 싶다. 그러나 나는 밤이 되면 늘 그 다짐을 잃어버린다. 시간이 흐르면 이 말은 남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기보다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세월은 사람의 껍질을 벗기고 마음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노년을 두 번째 사춘기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사춘기가 세상 앞에서 방황하는 시기라면 노년의 사춘기는 자기 마음 앞에서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두렵고 조심스럽고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톨스토이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농부 출신의 사상가 바실리 스타레프. 그는 학자도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의식도 복잡한 교리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빵을 나누는 것이 곧 믿음이다. 톨스토이는 그의 오두막을 방문한 순간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아니고 지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조용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톨스토이가 평생 읽어온 철학책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평온한가? 왜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지식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또 다른 농민 사상가 티모페이 본다레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빵을 위해 스스로 노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는 빵은 도둑질이다. 이 말을 읽은 톨스토이는 며칠 동안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귀족인 그는 남의 노동 위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 전체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은 언제 오는가? 톨스토이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새로운 사상이나 거창한 철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농부의 한마디, 한 사람의 평온한 표정, 한 오두막의 조용한 밤 공기. 이 작은 것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 긴 씨앗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철학보다 단순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생각보다 실천을, 명예보다 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보기로. 이것은 젊은 날의 도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실한 반란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단순한 삶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변화는 그에게 해방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커다란 혼란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내 소피아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소피아를 톨스토이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그를 사랑했고 그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래프의 재능을 세상 누구보다 믿었다. 그의 글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나의 삶을 내어주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방대한 원고를 7번이나 베껴 쓴 사람도 밤마다 촛불 아래 흐릿한 글씨를 바로잡고 구두점을 일일이 고치던 사람도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톨스토이의 첫 번째 독자였고 비공식 편집자였으며 가정을 책임진 어머니였고 그의 고함과 우울을 다 받아낸 버팀목이었습니다. 총 13명의 아이를 낳아 돌보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이 5을 어린 나이에 먼저 떠나보내며 심장이 찢어질 듯한 시간을 보냈어도 그녀는 톨스토이를 떠받쳤습니다. 그녀가 견뎌온 세월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톨스토이는 소피아에게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재산은 죄악이네. 나는 이것을 모두 포기하려고 하네. 저작권도, 상속도 다 내려놓고 싶어. 소피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요? 아이들은요? 당신은 성자가 되고 싶을지 몰라도 가정을 책임지는 건 나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미 마음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결별, 명예와 부를 초월한 자유. 그는 그 이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피아는 남편의 서재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차갑고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 그 문장을 읽은 소피아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말은 평생의 헌신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와 결혼해 그의 아이를 낳고 그의 원고를 밤새 정서하고 그의 좌절과 분노를 견뎌낸 세월. 그 모든 것이 단 한 문장으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버리고 인류를 사랑한다는 위선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톨스토이는 아내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날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자신의 일기에 또 다른 반박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말로는 싸우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일기장이라는 전장 위에서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랑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산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평생의 헌신과 꿈이 서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영혼의 자유를 찾고 있었고 소피아는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모두 귀했지만 서로를 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단순한 삶에 가까워질수록 소피아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고 그 불안은 오해와 분노로 자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의 갈등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두 개의 삶 전체가 부딪힌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고 다른 한쪽은 세상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쪽은 영혼의 자유를 원했고 다른 한쪽은 가정의 안전을 원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조용할 리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무거운 침묵과 일기장이 오가며 서로 다른 언어로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1910년의 어느 새벽,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오래된 저택에서 낯익은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톨스토이는 잠에서 깨어 소리가 나는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재에 들어가 있는 소피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고 눈가에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비밀리에 작성한 유언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재산과 저작권, 그리고 가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서. 그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바친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이상 속에 무너질까봐. 그 모습을 본 톨스토이는 말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결정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하겠구나. 그는 조용히 가방에 몇 가지를 챙기고 주치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나이에 걸맞은 일을 하려 하오.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고요 속에서 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려 하오. 이 편지는 사랑을 남긴 것도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새벽, 톨스토이는 82년의 삶에서 가장 조용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기차 3등 칸에 올라 가난한 노동자들 틈에 앉아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목적지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떠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흔들어온 의미의 문제, 혼란스러운 사랑, 무너진 관계와 죄책감에서 한 걸음이라도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긴 여행은 그의 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열차 바람은 노인의 폐를 빠르게 병들게 했고 열은 높아졌으며 기침은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기차는 러시아의 작은 가니역에 멈춰섰습니다. 역장은 세계적 대문호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관사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방에서 톨스토이는 천천히 숨을 잃어갔습니다. 그 소식은 마치 폭발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사들이, 정부 관리들이
작은 역을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체온을 기록했고, 누군가는 그의 맥박을 타전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그의 마지막 숨을 필름에 담으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소피아는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의사들이 막아섰습니다. 부인이 오시면 톨스토이 선생이 흥분할 것입니다. 소피아는 닫힌 창문 밖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남편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조차 너무나 멀리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진리를 나는 사랑한다. 끝까지 찾아라. 그리고 이어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모두 나 하나에게만 매달리는가? 그 말은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평생 의미를 찾느라 고통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이 오히려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의사들이 소피아의 입시를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남편 곁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야. 내가 왔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잠에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910년 11월 7일 새벽 6시 5분 레프 톨스토이는 아스타포보의 작은 방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는 곁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세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녹색 막대기를 찾으며 뛰어놀던 숲속 언덕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저 푸른 풀과 바람만이 그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마치 그가 평생 동경해온 소박한 삶의 종착점 같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죽기 전날에도 진리를 나는 사랑한다. 끝까지 찾아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평생 찾아온 진리는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9살 시절 형과 숲속을 헤매며 들었던 이야기.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녹색 막대기. 그 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비밀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녹색 막대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이미 묻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짧은 안부 한마디, 아침 햇볕 아래 누군가를 위해 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받는 조용한 고마움.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는 마음.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바로 녹색 막대기의 조각들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뒤 어린 시절 녹색 막대기를 찾으러 뛰어다니던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숲속 언덕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저 바람과 햇살만이 드나드는 자리. 그 단순함 안에 그가 평생 추구한 진리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은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성취가 인생을 움직였지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되고 관계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녹색 막대기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마지막 대답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그의 말은 위대한 작가의 선언이 아니라 삶을 오랫동안 버텨온 한 인간의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건넸다면, 또는 누군가로부터 따뜻함을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녹색 막대기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무언가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마침내 마음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그 마음 속에 오래전 묻혀있던 녹색 막대기가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